원 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1,400선 넘길까입니다.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 한 1200 넘고 1300 네. 가까이 되면은 큰일 났다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연평균 1300원대 처음으로 넘었다고 하죠?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이게 중간에는 삐쭉삐쭉 네. 오른 시기도 있었는데 연평균 따지면 연평균으로. 지금 네. 가장 최고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작년 1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300원 그렇죠. 넘은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유럽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유로화가 이제 약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네. 유럽 중앙은행이나 뭐 이런 뭐 영국이나 기타 네.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내렸고 또 프랑스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극우 세력이 극우 정당이, 예. 그래서 우리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제 그런 요인이 좀 부각돼서 급등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고 그거는 네. 미국의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게 이제 우리 네. 그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점도포가 공개가 되기도 하고 어제 날짜죠. 예. 그 시카고의 그 상품 거래소 거기 이제 선물 시장에서 네. 우리가 금리 인하 뭐 네. 인상 확률들을 페더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제 날짜로 봤을 때는 7월 인하의 한 10% 그리고 9월 인하의 한 65%.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번 인하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금리의 이 기조가 유지될 거다라고 해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하이어 포롱거 좀 더 갈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환율 오르니까 외환 당국도 어떤 방법을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이게 가만히 보고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연금하고 외환 당국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이제 한국은행, 네. 기획재정부 그렇죠. 당국에서 우리 협정을 맺자. 그래서 이것을 용어로 이제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고 하는데 원래 맺었었거든요. 예. 2022년 말 정도에. 근데 이게 한도가 350억 달러였는데 이제 500억 달러까지 네. 한도를 증액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돈이 투입된 건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시장에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그 통화 스와프를 조금 얘기해드리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워낙 그 뭐 해외 자산의 큰 손, 투자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데 이 달러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네들이 달러를 빌릴 때는 외환 당국에서 빌려라 하고 이제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원화를 빌려올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원달러의 수요가 가장 이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에서 해외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달러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 외환 당국과의 스와프 체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불안정성을 좀 막기 위한 조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는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 마감 기준으로는 떨어졌고 지금도 이제 1,300원 밑으로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 한 1,388원 정도? 이 그 정도 내려온 것 같아서 뭐 크게 그 1,400원 선이 무너지진 않았다. 네,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하락하고 있네요. 1,385원대인데 어쨌건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1,400원을 넘을까 말까 이것도 이슈인데 정말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게 참 경제학적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고 뭐 이렇다면 이 정도 유지될 거다라고 우리가 현실에 흔히 존재하지 않는 네네네 할 텐데 오늘 뭐 재무장관 한일 뭐 있는 것도 같고 앞으로 또 유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과 유로 그리고 엔화 그리고 위안화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점치기는 어렵지만 아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프랑스에서는 조기 총선 하는데 극우 정당이 거의 1위로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좀 굉장히 신기하고 불편한 것 같던데 그런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 1,400원 넣으면은 우리 경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이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우리 왜 환율 뭐 전쟁 막 이렇게 얘기해서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몰아내면서 환율의 이득을 보는 그런 선상이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뭐 절하하고 막 이랬으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지금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가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는 수출 기업엔 호재고 그거에 관련된 기업에는 이윤이 날 텐데 이어 반대로 또 내수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물가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을 하고 또 이제 전기료, 가스료 이런 거 다 연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수 같은 경우에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득을 보는 이와 그리고
비용을 치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경상수지는 또 흑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이게 잘 팔리는데 또 내수에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없으니까 네, 수입은 줄어들고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딱 네. 들어봐도 네. 지표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은 네네. 어제 일본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역시 수입 물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외환 당국이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래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급등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치는 순간이 아니면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는 주의인데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자율 환동 변율제를 채택하고 그렇죠. 있고 뭐 고정 환율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어제와 같이 급등한다거나 어떤 갑자기 뭐 시장에 뭐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뭐 구두로라든지 뭐 스와프 체결을 통해서 필요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너무 개입하면 이제 미국에서 계속 그 재무부에서 반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환율 보고서 내거든요. 그 데미지가 있죠. 네. 지금 2회 연속은 빠졌는데 또 이게 관찰 지정국으로 지정이 되면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놓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되도록이면 맡겨야 된다. 네네네. 근데 좀 전에 변동환율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냥 환율 고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변동환율제를 왜 쓰는 겁니까? 뭐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이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통화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돈의 가격, 시장 균형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균형점이 아닌 인위적으로 오는 어떤 특정 시점을 맞추는 건데 그게 사실 시장의 균형점이 아닌 게 된 경우에는 사실 그거를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 환율제를 쓰고 있다. 네네. 사실 뭐 이거는 통화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도 이끌어간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결국에 원달러 환율에 직접 영향을 미친 거는 이 기준금리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환율도 기준금리 결정에 반대로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환율 자체에 우리가 뭐 물가처럼 2%다. 뭐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진 않고 이게 환율이 뭐 수입 물가 채널을 통해서 얼만큼 물가를 자극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할 때 그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가 얼만큼 하강 국면이냐 아니면 과열이 되어 있나를 보고 물가는 뭐 2% 이렇게 하는데 환율 자체로는 타겟팅하진 않고요. 이게 정말 물가를 자극할 수준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환율엔 영향을 미치지만 환율이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를 우리가 먼저 인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잖아요. 미국이 워낙 저렇게 뭐 신호등만 약간 켜는 정도라. 깜빡이. 그러니까요. 자꾸 뜸을 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인하를 했을 때 환율이 더 날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처럼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고 이제 우리나라만 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한 2%포인트 정도 되는데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일정하다면 어쨌든 우리가 돈을 투자하거나 빌렸을 때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자일 텐데 미국이 더 좋네? 그러면 이제 자본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이런 전제가 필요하죠. 실제로 많은 그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환율 전망을 하지만은 맞추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러면은 그 금리 이야기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경제 지표나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리를 어떻게 할까 할 때 이제 물가와 성장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과 좀 다른 건 지표들이 업데이트가 됐죠. 물가가. 근데 물가가 봤더니 2% 근원이 2.2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아직 중후반대. 이게 업데이트된 지표고 성장은 지금 아직 2분기 GDP 나오지 않았지만 뭐 산업활동 동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수출이 회복된다. 나쁘진 않을 거다. 그렇다. 근데 하지만 소매 판매라든지 뭐 소비는 부진하다. 이렇게 가는 건데 합쳐서 보면 또 그렇게 또 숫자가 완전 나쁠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물가도 아직은 중후반대고 환율도 이게 물가에 자극을 아예 안 준다라는 것도 배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장
통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국가들, 네. 뭐 유럽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중국이라든지 네.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는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켜보자 주의인데요. 네, 이게 또 해석이 다르고 이게 얘기를 한다 해도 나중에 누가 맞다 틀리다를 사실은 평가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조금 이번에는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고 그냥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저런 지표들이 혼재돼 있으니까 그냥 두고 보자. 일단 동결 가능성.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올리는 건 어렵다. 네. 하긴 물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릴 이유는 없죠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근원은 또 이점인데 또 소비자 물가는 아직 중후반대고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네, 또 환율이 이렇게 가면 수입 물가 채널로 또 다시 자극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아직 그리고 여름에 또 전력 수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전기료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을 텐데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천 교수님을 금통위원으로 모시는 걸로 하고요. 네. 아닙니다. 네, 멀리서 잘 지켜보는 걸로. 예라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지금 좀 궁금한 게 정부에서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내려야 된다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뭐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구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정책실장께서 근원 물가가 2.2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뭐 여당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자영업자들 힘들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말씀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중앙은행이라는 건 독립기구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 이창용 총재님 발언에서는 우리는 각자 책임을 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정치적으로 워낙 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도모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막 올랐을 때 그때 민주당 쪽에서 금리 올려야 된다 압박을 막 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올렸다가 금방 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좀 비슷한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갈등이 심합니까?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총재가 그래도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총재한테 이제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자 뭐 이런 소송도 이제 정부에서 냈고요. 근데 총재가 정치적 발언을 하니까 거기서 이게 뭐 정치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금리랑 관련된 뭐 경기 상황을 얘기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안 된다. 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금 물가가 30% 이상이고 뭐 그 기준금리가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상당히 이제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통화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이 상정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립은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일 선진화돼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미국도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을 주축으로 페드를 없애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은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3월에 또 펜실베니아인가요? 이제 필라델피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이제 바이든이 발언을 했고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만약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면 그것은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거든요. 자기가 임명해놓고서는 무슨.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두고 어쨌든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법적으로는 중립이 딱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특히 이렇게 대선 같은 큰 이벤트가 있을 땐 더더욱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눈에 띄는 일정 가운데 하나가 두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잖아요. 펜과 물과 종이만 갖고 들어간다. 근데 그러면서 뭐 바이든 플레이션, 트럼프 플레이션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이든 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바이든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우선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런 용어를 바이든 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흔히 공화당 측면에서 바이든을 공격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 바이든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생각해 보면 그때 대규모 감세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그 대규모의 그 통화 공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도 되는 거냐.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물가를 자극하는 게 분명히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도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가를 잡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을 할 때 쓰이는 용어다. 그게 바이든플레이션. 네. 예. 그리고 트럼프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게 선거가 이길 경우에 어떻게 물가가 네. 시나리오가 될까 이것을 정리해서 뭔가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집권 시기에 했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노동자들 이민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시장에 굉장히 불균형이 생기면서 그때 웨이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예. 또 지금 트럼프가 내세하고 있는 정책들이 자국 보호주의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의 관세를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 가까이 매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결국에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 소비자가 돼야죠. 네. 그럼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또 자극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두 대통령 모두 물가를 자극한다는 용어가 이제 네. 합성화돼서 좀 약간 풍자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혼나야겠어요. 끝으로 이거 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이렇게 어쨌건 정치권에서 계속 중앙은행을 건들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질 때 이런 네. 것들이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정부는 어쨌든 중앙은행을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네, 이게 그렇겠죠. 네, 통화 공급도 쉽고 세금을 거두면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네. 쉽게 통화 정책을 필 수 있거나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중앙은행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는데 이게 뭐 튀르키예의 사태만 보더라도 그때 우리 코로나 시기 때 다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폈었는데 우리가 흔히 금리 역주행이다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 데이터를 확인해 본 바로는 물가가 75%고 기준금리가 50%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느냐.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다. 원칙이 네. 있는 이유는 다 있다. 네네,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